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이상해야 뭘 하기 위해서 뭘 없앨 수는 있어도 뭘 하고 싶은지를 말 안 하면서 나쁜 건 없애겠다고 하는 거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없애서 뭘 하겠다는 거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의 생각에 설득 당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설득이 안 되지. 안녕. 네, 신정연의 청년내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년내각 1화 다 기억하시죠? 행안부 장관 신인규. 그분의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청취하시고 연락도 많이 오시고 또 댓글도 폭풍 댓글이 달렸습니다. 3개. 예, 신인규 행안부 장관 멋지다고 댓글도 달렸고 또 신정연 잘한다 1개 달렸더라고요. 이번 2화에는 적어도 4개, 5개 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주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즐거운 청년내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처를 이끌고 가실 분인지 소개해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안녕하세요. 네, 권지웅입니다. 권지웅 센터장이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현직 지금 센터장이신데 이력이 엄청납니다. 그 많은 이력들 중에서 권지웅을 대표할 만한 이력은 이거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민달팽이 유니온 이력이 제일 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지금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거 문제를 푸는 정치인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거 문제만 푸는 정치인이라기보다 주거 문제는 꼭 풀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정치를 시작했던 거라 하여튼 민달팽이 유니온 이력을 꼽고 싶습니다. 좋아요. 민달팽이는 뭐 너무 유명한 권지웅의 수식어라 그렇다면 그거 빼고 하나만 더 선택해 본다면 어떤 게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저는 이번에 비대위원 했던 것이 또 이력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때 경험을 한번 짧게 한번 소회를 좀 풀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정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전에는 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짧은 기간이긴 했는데 3개월 정도 하면서 정당이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사실 의사결정자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짧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당시 이제 지도부를 하면서는 전 뭘 생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재료가 될 만한 좋은 것들을 근데 그곳에서의 역할은 그냥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활동 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저는 그게 정치의 생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생산해내긴 하지만 생산하는 것보다도 판단하고 처리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정당의 일도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대선이 딱 끝나고 3일 뒤에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그때 3월 9일 날 저희가 대선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아마 3월 15일 뭐 이때가 아마 첫 회의고 뭐 이랬어요. 그러고 지방선거까지 다. 그렇죠. 6월 1일까지. 지방선거 패배로 딱 내려왔죠. 책임지고 빠이빠이 하고 나갔던 거예요. 사실 폭풍 같은 시기였죠. 민주당에게는 대선 패배 이후에 절치부심하고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당을 쇄신하기 위해 그때 또 박지현 그때 공동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권지웅 젊은 얼굴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쇄신의 의지를 밝혔죠. 그때 지방선거 전까지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사이에요? 그 비대위원 활동하시면서 에피소드 하나 정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생각나는 건 청년들을 공천하는 게 당시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당대표를 하셨던 송영길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30% 공천하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생물학적 연령은 또 청년이다 보니까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겠다. 저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랬는데 그 공천하는 과정이 정말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외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지역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젊은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쉽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제 윤호중 위원장님께서 청년들을 계속 이렇게 찾다가 되게 좋은 분을 이제 설득을 끝내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지방의원의 월급을 나중에 알고 미안하지만 좀 어렵겠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려 정현님 아시겠지만
그 지방의원의 월급이라고 하는 게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족이 있고 이러면 그게 또 생계가 쉬운 힘들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절을 하시는 걸 보고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또 어쨌건 사람을 찾고 공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았고 네. 그리고 나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막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무리스럽게 청년 공천하려고 해서 우리가 졌다. 야, 그건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 어쨌든 역대 민주당이 공천했던 그 비율 중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공천되었고 실제로 지금 지방의회에서 뛰고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지방의회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을 어쨌든 배출해낸 또 지방 선거이기도 했어요. 네. 그건 또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은 그 선거를 치르는데 청년들이 공천되는 과정에 잡음이 생겨서 단합이 좀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4년 뒤를 생각하면 네. 저는 잘한 일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게 또 뭐 남들은 지방선거 패배했다, 패배한 비대위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방금 말씀하신 더 청년 세대를 지방의회에서부터 키워내게 만든 토대가 바로 요 선거, 네. 이 비대위에서 만들어졌다 하면 그건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족함 있었는데 네. 그래도 또 네. 저희가 잠재력을 좀 키워놓은 것도 있으니까. 예, 이건 미래의 씨앗이니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 나오면 또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뢰가 하나 있어요. 저희 뭡니까? 청년 내각의 별칭이기도 한데 네. 망명정부. 네. 예, 이 망명정부의 내각이거든요. 야, 우리 망명정부. 망명정부를 놓고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사행시 어떻게 지금 왜냐면 여러분 미리 안 알려줬기 때문에 몰라요. 지금 진짜 권센터장 좀 당황한 건데 예, 생각하지 마시고 막 던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지금 뭐 암기식으로 안 돼요. 그냥 막 던지세요. 그냥 던집니다. 자, 망하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망이 힘든데 예, 그다음 명.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국민은 앞에 있어야 되겠구만. 네.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면 국민이 명하는 바를 따라야 합니다. 정말 그걸 따라야지. 다음 세대에 부족함이 없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야, 너무 훌륭한데요. 야, 역시 딱딱 떨어지진 않았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이 되잖아. 이거는 나중에 좀 밑에 스크립트로 좀 해주세요. 너무 좋은 말이어가지고 이 정도면 통과.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오프닝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토크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토크 주제는 대통령의 폭탄. 빠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자, 대통령의 폭탄. 빠밤. 네. 무슨 폭탄이냐. 이번 정부 들어서 유난히 대통령의 말의 폭탄이 많았어요. 특히 정책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 유난히 많았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였던 키워드가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수능. 또 수능 이면에 바로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이 바로 이 교육 문제에 폭탄을 던진 거거든요. 이 발언 처음 딱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대통령이 정말 한 말일까? 이런 생각을 했고 자기 생각으로 한 말인가?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알아본 건 2가지였는데 이게 그냥 어디 이제 영상에 잡혀가지고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처럼 그렇게 이제 원하지 않았는데 공개된 걸까?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홍보수석이 직접 따로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 대통령의 말이 바로 방송에 나온 건 아니고 대통령이 회의에서 말한 걸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다는 거, 이 말은 국민에게 꼭 전하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되게 의도된 메시지인데 왜 이걸 했을까? 2번째는 제가 사실 좀 설마 그런 말을 했겠냐 싶어서 알아봤던 거, 수능과 관련된 의견도 이번 수능이 아니라 4년 뒤 수능에 대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교육개혁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당장 5개월 남은 이번 수능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실무적으로 생각해 보면 벌써 지금은 어느 정도 누가 시험을 출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벌써 한 1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을 텐데 갑자기 그걸 대통령이 국민에게 메시지를 내면서 바꾸겠다?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역시 정부 운영의 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까봐 또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 정말 속상해. 제가 뭐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굳이 뭐 이렇게 비판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한 국민들의 심정 같아요. 우리 대통령이 겨우 이 정도 수준? 우리 정부가 겨우 이 정도야? 라는 말이 그냥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아마추어적 상황이 바로 이번 사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자신의 말의 무게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게 두 번째였잖아요. 교육 예.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예. 관련해서도 사실 저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하는 게 보육 시간과 관련된 어떤 조치가 없이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다루면서 하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박순애 장관이 딱 보고하니까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했다가 이거 대선 때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박순애를 날리는 그랬죠. 그래서 예. 이게 여러모로 일단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감각이 되게 낮구나. 그리고 이어서는 책임질 줄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좋아 빠르게 가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그렇죠. 아 내가 네.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죄송하다거나 아, 좀 부족함이 있었다. 봐달라. 그럼 저는 많은 국민들이 좀 봐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번에도 보시면 이조 장관에게 뭔가 탓을 하고 그리고 이조 장관이 사과를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수능 관련된 비리 범죄를 수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능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국민 브리핑을 이렇게 해버리니 아 화가 안 날 수가 있냐고요. 예?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전문가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아니 만약에 그럴 거면 국정농단 그 수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국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30%도 안 되는 국정 수사를 잘 못하신 거거나 아니면 그 수사했다고 뭘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워딩에서 딱 키워드를 세 개로 좀 나눠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킬러 문항,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 변별력 이런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이렇게 특징화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막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던졌을까. 그 중에서 제가 좀 의아했던 건 킬러 문항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이 킬러 문항이 왜 이렇게 문제시되고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깊이 뿌리 박혔을까.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일단 킬러 문항은 그냥 제가 해석하기에 예. 그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초고난이도 문항이 있고 고난이도 어. 문항이 있더라고요. 초고난이도 문항은 시험 문제를 냈는데 10% 미만으로 정답률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고 20% 이내로 나오는 경우를 고난도 문항.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이후부터는 초고난이도 문항은 없애자 이런 기조로 하고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건 초고난이도 문항은 없애자 이런 말 같아요. 변별력을 위해서라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네. 뭐 킬러 문항 자체로 뭐 수능 자체의 모의고사를 부정할 정도의 문제라고 전 생각되지는 않고 조정하고 개선하는 문제였는데 또 이거 마치 뭐 이것이 자체가 뭐 엄청난 부패 비리처럼 인지하는 것도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이 교육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1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대선 때 이런 말 했잖아요. 이제 취업에 대한 정보는 이제 휴대폰 앱으로 보는 시대가 곧 올 거다. 이미 보고 있는데 이게 수년 전 제가 10년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뭐예요? 기술고, 과학고, 뭐 외고를 나눠서 모집하는 시대가 이제 와야 된다.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진짜 어느 시대를 살다 오신 겁니까? 네. 국어는 자음, 동한이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말고 시와 소설을 감상평으로 써야 된다. 아니 이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거 뭘 하려는 건가? 어떠셨어요? 그런 것도 지켜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 때 이야기도 포함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이제 사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영역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되게 우스꽝스럽다고 할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대통령이 된 지도 1년이 넘었고 최고의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수능과 관련된 어떤 발언, 그러니까 5개월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킬러 문항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없애기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교육개혁인 것처럼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망스러운 거죠. 그렇죠. 이 교육개혁이라는 게 사실 문항 하나 가지고 개혁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교육개혁을 3대 개혁 중에 하나로 꼽았으면 적어도 한국 교육 자체의 구조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이 교육제도가 공정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과연 선두그룹과 중진그룹 밑에 있는 그룹들이 사회에 나가서는 공정하게 각자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받고 있는지, 교육이 그런 걸 충분히 서포트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능 문제 하나 가지고 공정하냐 하지 않느냐 이래버리면 이게 과연 희망이 있는 개혁이라는 생각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스타일이고 한계인 것 같은데, 노동개혁도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다는 저도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쁜 노조가 있고 그 노조를 없애는 걸 하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이상해야 뭘 하기 위해서 뭘 없앨 수는 있어도 뭘 하고 싶은지를 말 안 하면서 나쁜 건 없애겠다고 하는 건 이건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자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런 건데 킬러 문항이 나빴던 거예요. 그런 건 느껴져요. 아, 이게 나쁜 거구나. 그리고 교육 카르텔 나쁜 거구나. 이걸 없애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걸 없애서 뭘 하겠다는 거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에 설득 당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설득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하면서 수단으로서 뭘 없애겠다고 하면 뭐 찬반이 있지만 나는 뭐 방향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이제 안 느껴지는 게 지금 이번에도 좀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는 한계가 저는 계속 뭐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신 대로 저는 뭐 교육과 관련해서 엄청난 철학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등수만 매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된다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시민의 아주 기본 요건으로서의 어떤 시험을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의 수단이 아니라 어떤 시민됨의 어떤 기본 내용으로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언급이 없고 그냥 변별하는 걸로서의 시험을 규정하고 그 변별력을 높이는 어떤 장치를 없애면 사람들이 사교육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접근하는 건데, 근데 좀 의아한 건 그렇게 이제 일관되게 하면 모르겠는데 외구랑 자사고 이게 다시 살리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5년에 원래 없어지기로 되어 있는 걸 다시 살리겠다고 하고, 우리 경험에서 알지 않습니까? 저는 아는데 그 자사고에 가기 위해서 제 친구들이 꽤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랬겠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뭐 저 때는 외고 가면 저는 이제 그 남고를 나왔는데 외고 가면 남녀공학이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단지 그 이유. 근데 이제 외고를 간다고 하는 건 좀 다른 루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정보라든지. 근데 이제 그게 엄두가 안 나는 친구는 좀 지원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더라도 그 학교에 내는 돈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게 사교육 카르텔을 깨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과도 안 맞죠. 안 맞네요. 방금 사교육 카르텔로 넘어왔어요. 방금 이제 사교육 카르텔을 깨겠다고 하면서 자사고 외고는 오히려 살리겠다라고 하는, 사교육을 조장할 수도 있는 이런 되게 상충된 입장을 이제 내비치는 이 정부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빚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정성이 뭐냐? 이제 변별력 말씀도 다 두루두루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변별력 문제도 결국 뭐냐? 더 선명하게 줄 세우겠다라는 것이지, 선명하게 줄을 세워서 결국은 경쟁에서 앞으로 상위 5% 혹은 10% 정도가 서울에 인서울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을 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교육개혁이라면 줄을 더 잘 세우는 교육개혁이 과연 개혁일까?
오히려 그 줄을 섰을 때 5%, 10% 혹은 인서울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이런 청소년들이 또 대학에 가서 지방대를 갈지라도 어떻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또 사회로 진출했을 때 학교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게 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변별력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는 게 내가 더 선명하게 줄 세워줄게, 이렇게밖에 안 들려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 관련한 분한테 좀 들었던 것 중에 꽤 설득력 있는데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야기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교육 관련한 일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의 철학과 좀 연결시켜 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의 변별력을 낮추면 수능으로 변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학교별로 자기가 자체적으로 좀 변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고. 대입고사 같은 거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고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입학했던 방식처럼 서류를 제출받아서 그러니까 평가하겠다. 입학 사정관의 어떤 확대 같은 걸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별로 자기네들의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어떤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어떤 경력을 쌓기 어려운 누군가에게는 입학할 수 있는 문턱을 엄청 좁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되려 이제 어떤 기득권들이 대학에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루트를 만드는 시작점 아니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고랑 외고랑 이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별로도 그 고등학교 등급을 매겨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사고나 이런 것들은 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반 고등학교보다 여기는 괜찮지 않겠냐. 그럼 그걸 명분 삼아서 그쪽에서 온 어떤 것들은 더 우위로 치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되려 이 입학 과정이, 그러니까 대학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불평등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겠네요. 불평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이번 논쟁에서 찬반이 가장 또 심했던 관점이 변별력, 이거였는데 난이도가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변별력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저는 뭐 결론이 거의 다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뭘로는 변별을 해야 되니까 수능으로 변별할래, 아니면 입학 사정관제로 변별할래, 뭐 이것도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변별할래, 이렇게밖에 이야기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런 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보통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어떤 관문은 뭘로 볼 것이냐, 이런 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중에서는 그나마 그게 수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럼 수능도? 수능에서 차라리 변별을 두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런 원래 수능 비중을 쭉 늘리자라고 했던 게 전 정부 방침이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정시 비중을 갑자기 늘리겠다라고 했던 변화가 좀 있었고, 앞으로도 정시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수능으로는 변별이 안 되니까 학교별로는 자구책을 낼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 자구책은 예를 들면 교육부가 관여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이제 교육 불평등을 되려 심화시킬 수 있고. 그렇네요. 제가 그래서 유럽 몇몇 나라들은 어떻게 입시를 하고 있나 좀 봤는데, 좀 특색 있는 나라가 좀 있었어요. 지식의 양의 많고 적음을, 암기를 얼마나 했느냐를 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성찰하고 사유하는 능력을 갖췄느냐, 이걸 가지고 좀 평가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토론은 폭력을 포기하는가? 이거 진짜 질문이 너무 심오해요. 우리는 미래에 책임이 있는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인가?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법을 어기는 것은 항상 부당한가? 시청자분들 보시면서도, 야, 이걸 가지고 뭘 하나? 이게 바로 논술의 주제입니다. 예, 이제 바로 어느 나라일지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021년 6월에 그 나라에 해당되는 수능의 시험 문제거든요. 어느 나라인 것 같으세요? 프랑스? 뭐 답을 알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몇 문제는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프랑스 맞습니다. 네. 바칼로레아라고 네. 하는 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시험인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질문도 참 독특하고 의미 있고 이걸 가지고 사유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이 문제 속에 일반계와 기술계가 나눠져 있대요. 딱 봤을 때 자 기술계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떤 게 기술계 같아요? 아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인가? 저거 기술계 같아요? 아닌가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본인이 이공계잖아. 아, 맞죠? 그냥 어떤 네. 뭐 느낌이 끌려 이공계로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답! 맞아요. 여기서 위에 세 개는 인문 계열입니다. 일반계. 밑에 세 개는 이제 기술 계열이에요. 밑에 세 개가 다요. 예. 법을 어기는 것이 항상 부당한가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너는 이공계야, 너는 인문계야 해가지고 어떤 사고의 체계 자체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일반을 구분하지 않고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적 사유의 방법들을 충분히 알고 있느냐. 전 되게 의미 있는 질문 같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 저도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이런 내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우리나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어떻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처음에 교육이 시민됨의 어떤 그 어떤 과정이라고 봤을 때 네. 만약에 이 시험을 한 3년 정도 준비하는 시민이라면 네. 어떻게 사고하는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권력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민의 기본 소양으로 여기는 것 같고 네네. 한국의 시험은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까? 저도 그 공부했던 기억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해보면 네. 영어 시험도 어떤 시간 내에 푸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 국어 지문도 시간 내에 어떻게 풀 건가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정렬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시간 내에 분석하는가가 우리의 시민됨의 내용이겠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시민됨의 내용이 그 어떤 국어 지문을 얼마나 빨리 이해하는가로 되면 좀 슬프지 않습니까? 슬프죠. 아니 그건 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느린 사람도 있을 텐데 국어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기준일까? 네. 사실 저는 국어 지문을 읽으면 좀 사유를 해요. 읽다 보면 홍길동전 읽으면 그 상상 속에 들어가. 구름 타고 날아가는 홍길동 막 이런 상상을 해. 그러면 지문 읽는 속도가 느리죠. 시험 점수를 좀 낮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 내에 늘 못 풀어서 늘 마지막 마킹할 때 찍느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만약에 사유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질문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봤고 이러한 상상 속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네.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네. 사유하는 능력은 평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서 물론 이공계열이긴 하지만 C언어라고 하는 학문의 시험을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시험이 2문제였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로 6시간을 넘게 시간을 줬어요. 와, 6시간요? 어쨌건 이걸 이제 어떤 그 과업을 언어화해서 해봐라.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정답이 있진 않거든요.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시간을 시험 쳐본 경험이 제가 없을 거잖아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힘들기도 하죠. 보통 그 시험 치러 갈 때는 이런 거잖아요. 빨리 치고 나와버려야겠다. 이런 재미라도 있는데 그건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 이러니까 더 부담이 되긴 했지만 꽉 채웠어요, 6시간? 저는 끝까지 했죠. 왜냐면 그거라도 뭘 해야 된다. 다른 건 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주는 어떤 사고력이나 세상을 좀 달리 보게 하는 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수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다 손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좀 필수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우리나라가 쭉 이제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인재를 키워가는 과정이 빠르게 암기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인간상을 만드는 게 교육 목표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와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교육 철학을 서로 다르게 구축했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걸 인정하더라도 결국 아까 말씀하신 교육의 목적은 시민됨, 사람됨,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 이런 걸 닮아가게끔 만들어가야 되는 건 전 공통된 거라고 봐요. 근데 여전히 대통령의 어떤 시대착오적인 어떤 사고 방식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런 게 아까 요번에 대통령께서 교과서 밖에 있는 거는 내지도 마 뭐 이런 건데 교과서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이해할 다른 분야, 예를 들어 과학 분야의 내용들을 교과서의 국어 분야를 이해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그게 과목 융합형이라 그래서 충분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봐서도 이게 참 시대착오적이고 교육을 뭘 이해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게다가 너무 디테일하게 지금 대통령이 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게 문항 하나 가지고 아니, 비문학이냐 아니냐 조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한 수능 문항을 조정하는데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가이드를 딱 주니까 교육평가 원장이 바로 사임한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고 또 아마 교육평가 원장이 주변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사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사임 안 하면 막 주변이 덜덜 뽑힐 테니까. 바로 감사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고 이 친구들이 잘못하는 게 없는데 이러니까 제가 갈게요 이렇게. 제가 그분 인터뷰한 걸 보니까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평가원의 방침이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걸 어기면 제가 알고 있기로 법 위반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출제하면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정도 하자가 아니라 그걸 출제하기 위한 기준이 다 문서로 있어요.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시험 문제로 못 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한 그 원론적인 말은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저는 근데 그 이야기 하나 더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가장 거의 가난한 나라에서 다른 선진국, 그러니까 인류의 지식을 이미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을 때는 그걸 추격하기 위해서 빨리 습득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월의 시대. 그러니까 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국가 상태로 보면 그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따라 베낄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런 질문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뭐 토론은 폭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네. 야,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는 게 맞네요. 사실은 지금 글로벌 국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고민하더라도 교육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죠.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 게 이제는 한국 사회에 챗 GPT라는 것이 하나의 또 주류 문화처럼 되어버렸고 이 시스템 속에서 뭔가 이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한국의 수능 교육 방식으로는 챗 GPT에 필요한 정보들을 누가 빠르게 습득해서 갖고 오느냐 팔다리 노릇 잘하는 사람을 키우는 방식인데 아마 이런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챗 GPT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공간의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챗 GPT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지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긁어모으는 팔다리를 만드는 인재로는 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낼 수 없을 거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키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빠밤! 예, 어색합니다. 다음번에 나오시면 잘하세요. 네, 워낙 핫 이슈라 일단 교육 문제부터 먼저 다루긴 했지만 권지웅 센터장을 또 모신 진짜 이유이기도 하죠. 주거 문제, 또 지금 당 안에서 정확히 센터장 어떤 직함이죠, 그게? 더불어민주당 전세 사기 고충 접수 센터. 거기에 센터장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일인가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못해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만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고 만 명이 있어요. 넘는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이분들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고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할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피해 사례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도 개선을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들어서 그것을 개선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전세 사기라고 표현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지는 거고 몸을 누일 곳이 사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4분 정도가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한 분은 뭐 어떤 이유인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뇌출혈로 또 쓰러지신 상태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을 건데 기억에 남는 좀 사연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정현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근래에 어떤 경제적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뭐 그때도 이제 집 때문에 일가족이 연탄불 피우고 죽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어진 것은 있었어도 네네. 최근에 사실은 한국에서 이렇게 스스로 사람이 목숨을 끊을 일이 있었나라고 했을 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좌절감이 컸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정말 마음 아팠던 그 이제 사연을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30대인데 지금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냈던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갚고 나면 내가 50대가 될 것 같다. 다 갚고 나면 50대가.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 말고 그렇죠. 뭐 잘못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도 말해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어떻게 모든 사기를 다 국가가 책임지냐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완전 개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이제 주거 계약은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에 의지해서 특히 전세 계약을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죠. 네. 그리고 전세 대출 자체가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체계가 다 국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체계인데 그 위에서 이뤄진 거래가 이렇게 어떤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이 이제 궤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할 부분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호사도 전세 사기를 당했고 이번에 네, 주요 언론사 기자도 전세 사기를 당했고 세종시에 있는 고위공직자도 전세 사기를 당했고 네. 그리고 국회에 있는 보좌진도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이런 사람들도 당할 거였으면 정말로 피하기가 어려웠겠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 알아봐서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저도 인천 미추홀구에 집을 구해야 했으면 당했겠다. 네. 충분히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사기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은행에서 또 보증보험이라는 것도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1만여 명에 가까우신 분들 중에는 보증보험을 들고도 피해를 입고 또 그 보증보험이 실제로 작동 안 한 사례도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규정되려면 보증보험에는 안 가입한 사람들이 가입 안 한 사람만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와, 엄청나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랬던 예. 거예요. 최근에는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하여튼 그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주택들이 많아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이 의무화된 주택이라고 하니까 보증금이 좀 높아도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집주인이 계약한 다음에 보증보험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럼 그거야말로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임대인은 예. 사기칠 마음이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중개인도 알고 있으면서 그냥 연결시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중개인이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개인이 사실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여길 만한 징후는 저는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 알면 멈췄고 그렇죠. 그만뒀어야 되는데. 아니면 임차인에게 좀 말을 해주면 그렇죠. 약간 이상하다. 위험하다. 보증보험 가입 안 해줄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은 의무인 것처럼 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또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설사 가입했다 손 치더라도 1년만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 중간에 재계약을 안 하면 또 보증금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네요. 아니 이런 게 또 좀 양심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그 집주인이 어떤 경제 상태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빚도 좀 있고 전세 보증금은 낮아도 좀 위험하니까 저는 여기 조금 낮더라도 조금 높더라도 여기를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상황을 좀 설명하는 좀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상황도 제대로 설명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오늘 좀 저희 센터를 도와주겠다는 공인중개사 분을 좀 만나고 그걸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중개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는 아예 중개를 안 해줬대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다 보여서 그런 건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와도 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정도였으면 사실 많은 중개사가 좀 징후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사실 2021년 재작년을 떠올려 보면 그때만 해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또 대충 다 무마되거든요. 왜냐면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2년 뒤에 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로 악의를 가지고 한 중개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야, 가격 지금도 오르고 게다가 뭐 또 정부가 바뀌더라도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여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정부가 대응해야 되는데 어쨌든 원희룡 장관의 말도 개인의 탓으로 자꾸 몰아가려는 것 너무 괘씸하네요, 진짜. 진짜. 사회 구조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정부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에잇! 진짜. 또 전세 사기가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또 피해 사례로 접수되긴 하지만 사실은 만연한 주택의 주거의 문제이기도 한 게 바로 청년들이 열악한 또 주거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뭐 지옥고라고도 하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청년들이 주거하는 대표적인 또 주거 형태이기도 한데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어떤 특징이 좀 있어요? 재작년 이때만 해도 영끌 담론이 한국 사회를 뒤덮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저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근데 죄송한데 청년들의 문제는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한 34세 이하까지 20대, 20, 30대를 보면,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34세 사이를 보면 80%가 빌려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가 점유율, 자기 집을 산 사람들의 비율은 한 40년째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끌족들이 생기니까 대출 좀 완화해주고 한다고 해서 청년 대다수의 문제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여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안 사면 꼭 바보 되는 느낌? 뭔가 대출을 안 늘려주면 못 사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랬었는데, 근데 본질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가와 직결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거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거나 아니면 적시 이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이런 것들이죠. 아니 최근에 제가 만난 청년은 청약통장 해지를 했대요. 살면 집 살 일은 없을 것 같대요. 차라리 자기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좀 주거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청약통장 해지하고 집 사는 거는 내려놓고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꿈이니까 이제 안정적인 임대주택에서 앞으로 여생을 살고 싶다라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아마 지금 말씀하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구조를 만드는 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이제 최저임금으로 월급 받으면 209만 원 받거든요. 근데 서울에 완전 좋은 주택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에 있는 아파트 살려고 하면 막 7, 8억은 그냥 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도 지금 싼 걸 이야기한 수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뭘 산다는 게 소위 제정신으로 계획 세워서는 못 사는 걸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209만 원으로 언제 7, 8억을 모읍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낙담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게 한 축이 있고, 근데 아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집 사는 게 맞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집 살 수 있어도 안 사겠다거나 나는 근데 좀 사기가 어렵겠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존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마치 소유권을 가진 게 최종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 미생이란 표현 쓰잖아요. 아직 미완의 것들은 전세나 월세는 미완의 것들이고 집을 사야 완성된 완생이야 이제. 완생이야. 근데 이게 이제 웃기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이게 이제 웃기다는 문제인식으로 월세로 사는 것도 선택, 전세로 사는 것도 선택, 주거권 침해는 다 되지, 그러니까 주거권은 다 보장받는 상황. 이게 이제 주거 중립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되는 게 사실은 저는 이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청년들 주거 문제를 푸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청자분들 다 들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 통틀어서
이렇게 주거 문제의 깊은 통찰 가지고 있는 사람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의 시그니처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망명정부의 내각에 모시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들으셨겠지만 신인규 네. 우리 국바세 대표는 행안부 장관을 왜 행안부 가고 싶은? 뭐 너무 길어서 말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보기 하세요. 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으로 천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권지웅 센터장은 어느 부처를 희망하는지, 근데 이번에 좀 단서를 하나 달아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부처로 내가 생각하는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면 새로운 부처를 제안해도 됩니다. 자, 어느 부처의 장관이 되겠습니까? 그 영국에 외로움부 장관이 있어요. 겸직이긴 하지만 외로움부? 네. 그러니까 이 외로움 문제가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내각을 하나 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주거부의 장관이 되고 싶어요. 주거부 장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프레임이 중요한데 주택으로 볼 거냐 주거로 볼 거냐 부동산으로 볼 거냐 주거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어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차원에서 보면 가격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 부동산 시장이 이 요동치는 것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잘 관리하면 주거도 좀 안정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부동산 가격 변동에는 거기 있는 임차인 느끼는 모멸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 아닐까 하는 불안이라든지 이런 건 지표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달리해서 그 사람의 주거권이 보장되는가, 그럼 그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안 되는 곳을 점검하고 국가가 해야 될 조치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 주거부 장관, 좋습니다. 주거부 장관으로 천거하겠습니다. 신인규 행안부 장관께서는 그럼 누가 저를 임명합니까? 그러길래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신인규를 행안부 장관 하겠다 그랬더니 저를 대통령으로 밀기로 했습니다. 좋네요. 네, 아이고, 자, 지금부터 우리 권지웅 주거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예민할 수 있어요. 또 본인 소속이 또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폭등 문제는 주거 문제를 야기시킨 또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또 부동산 폭등의 시작 지점이 또 문재인 정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문재인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은 어땠는지 한번 평가를 하신다면? 청년으로 국한하기보다 전체 주거 정책으로 좋습니다.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잘한 거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어쨌건 이게 이제 주거권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시켜 나갈 건가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것을 일부 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 기본법이 2015년인가 16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어떤 마스터 플랜을 뿌린 거죠. 그런 건 잘했다. 근데 이제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죠. 전세가 당연히 따라오르고 월세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한 3가지가 생각나긴 해요. 하나는 그 이제 등록임대주택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임대사업자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양성한 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피하는 조세회피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양성됐고 그 사람들이 집을 묶어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원래는 떨어지거나 안정됐어야 되는데 뭐 오르는데 일조했다,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서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는 주택 사업자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그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잉여금을 주택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도배장판 계속 하는 게 좋잖아요. 그걸 고칠 때 비용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세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제 임대소득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만 그 주택을 팔 때
시세 차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보통 세제 혜택을 안 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그 시세 차익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고 있다가 그냥 팔면 그 어떤 양도 차익만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등록임대주택으로 바꿨다가 팔면 이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었던 게 4억이 돼도 4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백채 있는 임대사업자는 그만큼 지렛대 효과 때문에 버는 수입도 엄청나. 마음만 먹고 자기네들끼리 카르텔 만들어서 우리가 팔 때 이만큼 올려 팔자면 그 동네는 그냥 막 집값이 막 오르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안 내게 돼요. 안 내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조금 더 좁혀서 비판하는 지점은 그때 등록임대 사업자를 키우는 건 좋았다. 잘한 일인데 근데 그 사업자에게 왜 양도소득세를 주냐.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왜 면제해 주겠다고 했냐. 근데 이제 들어보면 당시에 이제 어쨌든 임대사업자를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등록임대 사업자가 되면 그 주택은 8년 정도 임대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주권이 보장되는 건 맞죠. 하여튼 뭐 그래. 근데 그게 하나 패착이었다. 그렇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오를 때 금융을 많이 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 규제를 좀 했어야 됐는데 DSR이라고 총부채 상환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진 모든 부채를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내 소득에 비춰서 갚을 수 있겠다는 수준의 부채까지만 제가 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도입해요. 조금 빨리 할 필요가 저는 있었다. 시기를 놓쳤네요.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평가가 그때 금융 규제를 잘 안 해서 이렇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번에 사실 초기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LTV나 DTI 이런 것들은 딱 규제를 했어요. 근데 요거까지 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이제 더 강도 높게 이제 주거 안정 정책을 펼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쨌건 이게 코로나가 2020년도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가격이 막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더 어떤 극단적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는 하지 않았죠. 제가 사실 그 피해자이기도 해요. 제가 신혼부부로 첫 집을 들어갔는데 임대사업자가 이제 전세를 이제 저희들에게 주었고, 그분이 뭐 그 당시 시세로 시세의 80%, 그러니까 21평짜리 집인데 그 당시 2억짜리 전세를 1억 4천에 저희가 싸게 들어갔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불과 1년 반 지났더니 집값이 확 올라 버렸어요. 전세값도 3억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1억 4천에 들어갔는데. 그래 버리니까 집주인이 들어와서 연락 와서 한다는 얘기가 나가달라는 거예요. 5% 인상이 우리 법적 권리니까 남아있겠다. 2020년 이후. 20년 이후죠. 그렇죠. 21년이었으니까 2019년에 결혼해 신혼집 갔다 21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가 들어와서 살면 당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들어와 살 테니까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어떻게 2억을 준비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전 그 지역의 지역구 도의원이기도 했고 지역을 떠날 이유가 없었는데 푸려불에 이사를 해서 집값 저렴한 데로 찾다가 지역구를 잠깐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엄청 슬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그런 임대사업자에 의해서 왔고 그 시세가 확 올라버리는 상황을 감당 못해서 나가야 되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중에 카톡 보고 알았다니까요. 그런 좀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그것도 우리 정부 때 일이니까 저는 막 마음은 아픈데 우리 정부 일이라고 내가 욕을 할 수도 없는 거야 또. 그래 그때 어려웠던 생각이 나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2020년 6월인가 이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는 2017년이나 18년 정도 했어야 된다고 오히려 생각해요. 더.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집주인이 안 살 거면서 들어오겠다고 하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조치를 해갔었을 수 있는데, 이미 주택가격이 막 오르고 있을 때 주임법 하니까 주임법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을 태바가지로 먹고 개정할 힘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쉽네요. 수정 보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그 등록임대 사업자를 처음에 늘렸던 게 네. 그걸 좀 더 늘리다가 모든 임대주택은 등록임대 사업자를 하게 하고 그게 사실상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과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당시 청와대 전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요. 참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가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 권지웅 장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장관 후보자죠, 정확히는. 네, 네. 후보자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난맥상의 주거 정책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정책적인 어떤 나름의 공약, 비전 한두 가지 정도 좀 말씀하실 게 있나요? 아, 네. 청문회는 처음이라. 두 가지인데요. 물론 엄청 논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임차인들의 계속 거주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계약갱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네.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나가야 됐잖아요. 근데 정말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 집주인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 집을 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집주인이 사실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 쫓아보낸 거라면 집주인에게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손해배상을 월세 3개월치 정도를 해요. 그럼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호사들이 그런 어떤 집주인이 거짓으로 절 쫓아보냈습니다. 해서 그 사건을 들고 온 변호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승소하실 것 같은데 수임료가 더 비싸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걸 다 아니까. 그리고 뭐 벌금 맞아도 얼마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 저는 4년보다도 더 길게 임차인이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네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커피도 저희가 사 먹으면 이게 제가 법명이 기억나지 않는데 법에 의해서 이것이 조리되는 공간에 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커피가 조리되는 곳이 점검받아요. 점검받죠. 그러니까 왜냐면 몸에 안 좋은 걸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택은 그런 게 없어요. 몸에 좋든 곰팡이가 있든 천식을 일으키든 상관없이 시장에 다 거래돼.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환풍도 안 돼, 상관없어.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 터져도 호소할 데가 없어. 그 주거감독관이라고 하는 걸 둘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노동의 문제도 저희님 잘 아시겠지만 노동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청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리 감독을 막 하잖아요. 예. 노상한기가 적절한지 맞아요. 위험하진 않은지 그게 있어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대한민국은 빌려 사는 사람들의 주택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요. 주거감독관 이거 아주 솔깃하네요. 예, 솔깃합니다. 절 그럼 꼭 장관으로. 예, 저는 일단은 청구를 했는데 청문회 통과가 돼야지 제가 일단은 예, 네. 맞아요. 근데 국민 모두가 이런 거에 되게 환호할 것 같고요. 또 사실 모든 사람이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인데 다만 또 청년 주거권이라는 걸 또 들고 또 운동을 하셨잖아요. 왜 꼭 청년이라는 것이 또 우선순위에 올라왔는가?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당시 이제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 배분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거칠게 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 청약 오래 냈을수록 거기에 오래 살았을수록 이 다 나이가 많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원래 10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 공공임대주택 쓴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만 해도 대학생 관련해서는 기숙사 정도가 있는 것이.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늘 LH랑 SH 맞아. 그리고 거기 알람도 신청해놓고 받고 막 이래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행복주택 언제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건 좀 슬프면서도 반대로 보면 그게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공공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고 근데 이게 이제 좀 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다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못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준을 세우죠. 보통 자산이 많으신 분은 나중에 그렇지. 뭐라든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이런 기준은 동의가 돼도 나이가 적으면 안 돼. 이건 동의가 안 되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루게 됐던 거고 사실은 지금 저출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보통 사람으로 살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카, 마이호, 그리고 2명의 아이, 그리고 어머니는 꼭 일을 안 하셔도 네. 해볼 만한.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건 이제 뭐 윗세대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어쨌든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른들이 계속 이랬죠. 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뭐 이런 거잖아. 나 때는 막 네. 6명이 같이 잤어.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만 하시니까 라떼 한 잔 마셔야겠다.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푸는 게 이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네, 그래서 네. 꼭 다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사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뭐 교육 문제 다 심각하지만 청년이 독립하는 데 있어서 주거 문제만 해결돼도 청년의 문제의 절반은 풀린 거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건 어떤 자아 실현이랑도 엄청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그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거기 이제 좀 저렴한 주거 공간을 공급해 왔는데 거기로 이주해 온 친구들은 그렇게 퇴사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 왜 하필이면 거기 오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정비 중에서 주거비가 제일 부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확 내려가니까 좀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은 뭔가 좀 답답했어. 다른 일 한 번 더 해보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 하다가 네. 주거비가 좀 떨어지니까 예. 자아 실현도 해야 되겠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일을 하다가 좀 휴식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일을 모색해보기도 맞네요. 하고. 예. 대한민국 정도 그러니까 3만 불이 넘는 국가에서 그걸 못하고 있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네요. 이게 주거 문제가 안정되면 청년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문제 이제 질문의 끝은 이거예요. 그러면 권지웅은 앞으로도 세입자로 살 겁니까? 앞으로도 영영 세입자로 난 상징성이 있어. 내 이름으로 된 집 안 살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내랑 전화 한 번만. 예. 근데 이제 저는 예. 이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주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세입자들이 연결돼 있지 않고서는 못 풀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10여 년간 해봤는데 해법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세입자 정치력이 없어서 못 풀거든요. 근데 그 정치력을 모으는 데 있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예. 집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 좀 그래 볼 생각인데 근데 그걸 이제 상의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근데 예. 제가 재밌는 게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네. 적혀 있어요. 1인 1정당 가입을 합시다. 오, 오잉?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권익을 지킵시다. 이야.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어떤 집단은 아주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세입자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정당에 가입할 마음의 여유가 있지도 않고 게다가 이 정당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디 어디 서류 넣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도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되게 씁쓸한 거예요. 와, 저기는 홈페이지에다가 1인 1정당 운동을 하자 이러고 있고. 네,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정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정치를 멀리하고 계시고 정치를 통해서 이익을 더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치를 이용하고 있고 좀 어렵네요. 그래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권지웅 선수는 앞으로 세입자로도 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아내와는 많이 싸울 것 같은 느낌. 예. 자, 이 정도로 세 번째 키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 현안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또 우리 권 센터장이 민주당 소속이니까 네네. 민주당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혁신을 외치고 있어요.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하면 뭐부터 제일 먼저 바꿔야 할까요? 일단 혁신위가 이제 꾸려졌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조금 고민할 시간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미 다뤄야 될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네. 어떤 거냐면 온정주의를 일단 끊어내는 건데 네. 이 혁신위가 열렸던 이유가 돈봉투 사건,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과제로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안주 의원의 네. 경우 성비위 문제가 있었죠. 그랬죠. 그래서 당에서 제명까지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분이 여전히 국회의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는데 그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건 민주당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저는 분명하게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혁신위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핵심 키워드는 온정주의를 끊어내는 거. 우선은 그걸 해야죠. 그걸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도덕성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은 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죠. 도덕성과 함께 또 비판받는 건 사실 민주당의 무능함이거든요. 170석 가까운 의석을 주었지만 과연 민생과 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지난 4년을 평가해보자, 이런 국민들의 좀 비판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안 그래도 그 지점 좀 짚고 싶었는데 저희가 지난 대선 때 그 국민의힘이랑 우리가 공약상 뭐가 다르냐 이런 자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물론 그것은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저희 공약을 계속 따라한 이유도 있었지만, 근데 예를 들면 시민 집단이 다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를 줘야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선택지를 주면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길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써 민주당이, 저는 지금 저희가 강령에 적혀 있는 아니면 그 전문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중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때 송영길 후보께서 공공임대주택 팔겠다고 했어요. 팔겠다. 근데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아주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국의 대처처럼 이걸 다 팔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뭐가 다른가? 종부세 우리도 낮추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저는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셔닝에서부터 우선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그 포지셔닝을 얼마나 더 구현시킬 거냐는 그 다음이죠. 근데 지금 포지셔닝을 갖게 하고 있으면 뭘 더 해도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혁신위가 하기엔 좀 긴 과제지만 우리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혁신위가 전문을 다 읽어보고 이 전문과 우리 강령이죠. 강령 전문과 현재 당이 추진했던 혹은 과거에 추진했던 공약들을 비교 대조해가면서 우리가 지향했던 지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실천하고 실현하는데 우리가 부족했는가, 이거에 대한 성찰과 좀 반성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제일 최근 비대위였던 우상호 비대위에서 새로 고침 위원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보고서를 냈어요. 한 3,000명 정도를 심층 조사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보면 유권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토대로 우리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좀 가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근데 혁신위가 하기엔 사실 좀 무거운 거예요. 이건 그냥 지도부가 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지도부가 비대위로 만약에 전환되기라도 한다면 아마 그런 역할들을 제1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혁신위가 구성이 됐어요. 이제 위원장도 인선이 됐고 아마 위원들도 외부 인사들로 일단 발표가 된 것 같고 좀 더 추가 인선이 되는 것 같죠, 조만간. 어떠세요? 인선하는 면면을 보면서 이거 확실히 개혁하겠는데, 혁신 확실하게 나오겠는데, 이런 느낌이세요? 좀 부족한데, 뭐 이런 느낌이세요? 저는 지금 판단 못하겠다. 처음에 이제 돈봉투 관련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뭐 그건 검찰이
조작한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신문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안 바뀌겠는데 이랬다가 지금 어제 보도를 보면 혁신이 첫 번째 회의를 하고 돈봉투 관련한 걸 보고받았더니 이건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조직적이라고 보인다. 이건 좀 엄중히 다뤄야겠다. 이걸 메시지로 내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아직 기대를 접기엔 이르다. 아직 기다려봐야 되겠다. 기다려봐야 한다. 생각입니다. 좀 예민할 수 있는데 네. 또 그 지점에서 돈봉투와 코인 사건은 다뤄졌지만 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걸 좀 배제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들이 좀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대표께서 이제 더 법원에 더 자주 가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당연히 부담이죠.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지금 안 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냐면 어쨌건 지금은 어떤 세력 대 세력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당내에. 근데 그 세력을 계속 긴장시키는 의제가 있고 좀 덜 긴장시키는 의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긴장시키는 걸 첫 번째로 다룬다? 저는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내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루지 않아야 된다. 평생 다루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 그거 말고도 다뤄야 될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손대보지도 못하고 이걸 다루다가 다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그거는 좋은 선택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되게 무책임하다. 네네. 그까지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최근 1년만 돌아볼 게 아니라 그 전에 5년 동안 했던 게 잘 안 돼서 졌고 대선을 그리고 나서 지금도 지지율을 회복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될 게 6년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말고 다른 거 할 거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 이슈가 모든 것들을 빨려 들어가게 만들 블랙홀이 될 수 있으니 이거는 건너뛰더라도 6년간의 평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혁신의 안이 나올 수 있고 이것도 어쨌든 평생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때가 뭐 됐을 때 그럼 저는 가장 또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혁신위에서 왜 우리 권지웅 안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혁신안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 많이 하시는 또 당내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 됐던 것인데 아까도 잠깐 비대위원 하실 때 얘기됐던 겁니다. 왜 청년들은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약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7% 내외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40대 이하가 실제로 차지하는 인구수 비중에 비해서 또 그 세대가 의회로 진입하는 그 비중은 턱없이 낮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전환적 정책, 좀 청년 대표성을 갖고 좀 들어가게 만들 방법 이런 게 좀 없을까요? 아주 근본적으로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잘 생각 안 나고 저는 지난번에 공천하면서는 당내에서 그 상근직을 청년들에게 좀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당이 저희는 있잖아요, 민주당에는. 근데 청년당에서 월급이 많이 안 높지 않더라도 250만 원 기준으로 10명을 임명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정당법상 이제 유급 사무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이래서 몇 가지 법적 허들이 있지만 뭐 그게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하든 거기를 통해서 고용을 하든 계약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20명씩은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년당의 정책위원장으로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면서 1년을 일했다고 칩시다. 저는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그걸로 대변인을 했다고 칩시다. 저는 웬만한 도의원, 시의원이 바로 돼도 해볼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풀을 어떻게 꾸릴 건가가 일단은 저희가 선거 이전에 해야 될 일이고 저는 선거 때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청년 할당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이제 적극적 조치잖아요.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건데 그게 안 되면 그걸 어떤 그냥 기준으로 만들어서 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저는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네요. 당내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또 그와 함께 할당제를 함께 병행함으로써 그 기회의 폭을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는 거. 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정말 중요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되죠. 할당제 항상 얘기하지만 욕 엄청 많이 그래서 들었죠. 할당 지킨 적이 없어.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고민들이 현실이 되려면 또 한편 우리가 스스로 힘을 모아서 당에 또 진입해야 되죠. 결정 구조의 인사로도 저희가 들어가고 권지웅 비대위원처럼 제2, 제3의 또 당 지도부에 청년도 진입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훅 들어간다. 예. 뭐 이제 총선이 코앞이라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는데 내년도 총선 출마합니까? 출마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느 지역이나 이런 건 정하신 게 있으세요? 아직 그렇게까지 고민 못 하고 있고. 네, 네. 그래도 뭐 제가 사는 곳이랑 네. 그리고 뭐 전세 사기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유관한 지역에서 일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 아직 선거가 아직 한 10개월 남기는 했지만 나는 이래서 출마한다. 내가 정치를 하게 되면 이런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출마의 편 정도 한번 짧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24년에 맞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제도는 한 35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를 계속 조금씩 바꿔왔을 뿐 그때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 아니면 1인 가구 아니면 세입자들도 이제 어떤 보통의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회를 좀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세상이 되려면 권지웅이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예, 1년 안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네. 꼭 예, 입성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권지웅 센터장 뭐 첫 만남이지만 앞으로 자주 모실 겁니다. 예, 시간 되실 때 꼭 저희 청년내각 네. 예, 저희 장관님으로 모실 테니까 네. 여기 오면 장관이 되는 거예요. 예, 주거부 장관으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권지웅 장관처럼 훌륭한 또 추천할 만한 장관 후보자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지난번처럼 폭풍 댓글 3개로는 안 됩니다. 예, 좋은 청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꼭 섭외해서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장관님 이제 끝나고 어디 가세요? 애 데리러 가야 돼요. 네. 아 미치겠다 진짜. 예, 저희가 둘 다 이제 1살 좀 넘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맞아요. 저도 오늘 끝나고 바로 아기 데리러 갑니다. 예, 우리 아기들 잘 키울 거고 예, 아기 키우는 육아 아빠로서 저희 또 잘 정치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마지막에. 20살 된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세상 그건 뭔지 한마디로 딱 한다면? 집 스트레스 없는 세상. 좋아요. 좋아. 그럼 나는 네. 20살이 된 우리 아이에게 수능 스트레스 안 받는 세상. 좋네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재미나셨나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필요한 또 힘이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는 꼭 라이브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